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반평생 우울하고 힘든 얘기들만 가득했고, 정말 죽어라 일만 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좀 비우고, 일도 쉬엄쉬엄 하면서 살아가려고 결심하던 중, 그간 제 인생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극복했으니,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렇게도 사라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학생일 때부터 아버지는 금은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동네에 몇 없는 금은방 중 하나였고, 아버지께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가게는 나름 괜찮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도 서글서글 하시고, 어머니께도 다정하시고, 저와 제 동생도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답답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조금 유복하게 자란 아버지는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걸 거절을 못해서 죄다 빌려주곤 못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에는 보증을 잘못 써줘서 집 전세금 다 빼고 하시던 사업까지 다 정리하고 빚 갚고 월세방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고생 하시다가 빚 어느 정도 갚고 겨우 금은방 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착실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도 도와드려야 했고, 거래처에 주문도 넣고, 신제품 카탈로그 요청도 하고, 액세서리들 세척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좀 많더라고요. 사람 대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잡일들을 하고, 아버지는 손님들을 상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모습을 하루 종일 보는 건 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싶다가도 할머니들이 가져온 반지 금액을 더 쳐주는 모습을 볼 때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방금 할머니한테 왜 돈 더 드렸어요? 아, 그랬나? 네?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계산기에 떡하니 적혀 있구만. 아들 유품이라고 하시니까 그걸 팔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서로 돕고 살아야 더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야. 이상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우리도 잘 사는 형편이 아닌데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행동에 정점을 찍은 것은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부모님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는 분의 딸이었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제가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가방끈도 짧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웃긴 게 금은방집 아들이라고 하니 형편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결혼식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쳤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을 했고, 파란색 옷을 준비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오던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동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금은방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금은방에 있는 금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건가? 설마 누가 다 사간 건가?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가게 한쪽에서 정리를 하고 계신 아버지가 태연한 얼굴로 저를 반기셨습니다. 왔냐? 예약은 잘했고?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뭐? 아, 너도 나도 금모으기 운동 참여한다고 난리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많은 금을 다 가져다 냈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IMF가 터졌던 때였습니다. 뉴스에서 밤낮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도와달라는 내용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금을 모조리 은행에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당시 애기들 돌반지까지 내놓았다는 사람이 수두룩했다지만 이건 저희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전부 다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일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실 수 있어요? 엄연히 따지면 너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고 내가 사장인데. 이건 경우가 다르죠.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는 아세요? 알지, 그럼. 같이 다녀왔는걸. 걱정 마라, 이니야. 금 말고도 다른. 아버지, 태평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희 요즘 장사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금은방에 금이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버지 너무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다고요. 그리고요, 저 이제 아빠 되는 건 아세요? 이제 할아버지 되실 분이 어떻게...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금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없이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금을 가져다주고 받은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IMF 터지기 전 원래 금 시세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땐 죄송하단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금 없는 금은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개미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저희 집 사정을 숨겼지만 얼마 못 가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걸 방관한 어머니도 밉고 그때는 그냥 얼굴 보기도 싫었습니다. 막달인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냈고 저는 일자리를 구하러 뛰어다녔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대부분 하루 몇 시간씩만 일할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4군데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식당이었습니다. 서빙도 해보고 조리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종류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제겐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일을 하다가 갈비탕집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었죠. 예쁜 옷 한 벌 안 사입고 아기 책 한 권 못 사줘서 속상해하던 아내도 이제 한시름 놓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안정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같은 사람을 답답해하며 혐오하고 살았는데 저도 다를 게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일하는 갈비탕집 사장님이 저보다 5살밖에 안 많아서 형 동생하며 지냈습니다. 건너편에 체인점 국밥집이 생기면서 가게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종종 가게 마감하면 불 끄고 형이랑 술을 먹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게 사정이 이러니 집 사정도 안 좋다, 어떻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네, 보증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 같은 실수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멍청한 선택 안 할 거라고 다짐했는데 멋부린 데서 뭐 난다고 결국 저도 아버지랑 같았습니다. 그 형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신혼 때 저희 집 가게 문 닫고 제가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을 때에도 아무 말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울면서 화를 내더니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잡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은행 가서 제대로 알아보니까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3억이었습니다. 평생 가져보지도 못한 돈을 앞으로 무슨 수를 써서 갚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이제 일자리도 없고 예전처럼 다시 사방으로 뛰면서 하루에 2잡, 3잡 뛰는 생활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 막노동이라도 하자 하고
인력사무소 가려는데 와이프가 들어오더라고요. 3일 만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혼자 오더라고요. 가지고 나갔던 짐 가방도 없었습니다. 애는 어쩌고? 당신은 그게 3일 만에 집에 들어온 와이프한테 할 소리니? 아니 애초에 당신 할 소리가 있어? 미안해 여보, 할 말이 없다. 그래, 당신 나한테 할 말 없는 거 알겠고 나도 당신한테 할 말 없으니까 우리 그만하자. 뭐? 뭐? 뭘 그만해? 이 지긋지긋한 생활 좀 그만하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혼하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을게. 여보한테 피해 안 주고 생활비도 신경 안 쓰게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놔줘라.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차가운 얼굴로 아내가 말을 하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이혼 서류 놓고 가는 뒷모습만 멍하니 봤습니다. 모든 아빠들이 그렇듯 돈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처자식입니다. 저는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굳건했고 장인 장모님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아내의 뜻대로 이혼을 하고 전셋집도 빼서 재산 나눴습니다. 제가 가진 빚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죽을 작정으로 한강에 매일 갔습니다. 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고 발 한쪽 올려보고 오고 사람들 얼마나 지나다니나 보고 매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2주 동안 매일 한강에 갔는데 한 일주일 때쯤부터 어떤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밤새 다리를 왔다 갔다만 몇 번을 했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나처럼 죽으려고 온 사람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뛰어내리질 않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왜 맨날 여기 오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뭐 어차피 곧 죽을 인생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씨, 무슨 일인데 매일같이 여기 서 있어요?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그러는 그쪽도 용기 없어서 매일 다리만 왔다 갔다 서성이는 거 아닙니까? 뭐 술 한잔 할래요? 편의점에서 대충 소주 2병 사서 풀밭 아무데나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1살이 많았습니다. 참 술 먹는 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이는 사람은 또 처음 봤습니다. 형님은 말없이 술만 먹었습니다. 말하기 싫다는 듯 입을 꾹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여행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은밀한 비밀까지 다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제가 보증 섰던 일, 와이프랑 아이가 집을 나간 일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형님이 투박하게 술병을 내밀며 짠을 하더라고요. 언제 다 먹은 건지 금세 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형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원래 암이 있었거든요. 2년 전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면서 잘 이겨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전 암이 재발하면서 급속도로 전이가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약해지시면 돌아가신 사모님이 더 힘드실 텐데요. 네, 저도 죽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지금도 죽기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범한 회사의 직장인이에요. 2년 동안 아내의 병원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전세 빼고 월세로 돌리고 신용대출 받아서 병원비 메꾸고 이번에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처음 수술했던 비용에 몇 배는 더 되는 수술비랑 입원비, 장례 비용까지. 쥐꼬리만큼 나온 보험금이랑 조의금 조금 들어온 걸로 장례 비용 얼추 처리했다지만 더 이상 돈이 없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예 책상 치워버리고 무시하면서 눈치 주더라고요.
우리 아내요. 납골당 제일 아래 칸에 있습니다. 저 월세 낼 돈 빼서 아내 납골당에 내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 또 받고 보증금까지 빼서 병원비 내고 나니 저한테 남은 건 빚 2억이랑 반지하 원룸이더라고요. 아내 보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이젠 다 너무 힘드네요. 형님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먹던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둘 다 말없이 앉아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강에 가는 이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 형님이 오늘도 오실까? 정말 뛰어내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형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도 했는지 매일 밤 같은 곳에 서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마주치면 미리 약속한 것처럼 풀밭에 앉아서 깡소주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술만 먹었는데 나중엔 시덥잖은 농담도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뭘 좀 해보려고. 뭐요? 글쎄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여기 안 와. 아, 자네도 오지 마. 어차피 죽을 생각 없잖아. 자네도 해야 할 일을 찾아. 해야 할 일이요? 그래. 내가 보기에 자네는 생활력이 아주 강해 보이거든. 깡도 세 보이고. 원래 머리 좋은 놈들보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저 장사를 해볼까 봐요. 사실 예전에 갈비탕집에서 일을 했을 때부터 내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그 도망간 사장놈 하는 집 보니까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장사? 장사 좋지. 잘 된다면 월급쟁이보다야 한참 낫지. 형님, 저랑 같이 하실래요? 형님은 소주를 한 모금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로 고민도 안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형님도 이제 사람을 더 믿어도 되는 건가, 기댈 곳이 있는 건가 싶은 인생이었는데 그새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되었나 봅니다. 형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따라줬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알바도 많이 해봤고 나름 주방에서도 있어 봤으니까 음식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리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본금이 두둑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저 전셋집 뺀 돈으로 마련한 거였습니다. 생활은 형님이 사는 원룸에서 했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트럭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일이라 집에서는 잠만 겨우 잤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일 끝나고 그 좁은 원룸에서 그날 번 돈 세면서 다음엔 햇빛 드는 원룸으로 가자는 시덥잖은 농담이나 주고받는 게 낚시였죠. 그렇다고 붕어빵 장사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장사를 시작할 즈음이 가을이라서 붕어빵을 선택한 것도 있었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일을 하는 건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한 사람은 차에서 붕어빵 팔고 한 사람은 편의점 가서 겨우 컵라면 먹었습니다. 그 핫팩 몇 개 사는 돈이 아까워서 뜨거운 물 나오는 공중 화장실에서 수건 적셔서 발이랑 등에 대고 있고 동상 걸릴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돈을 번다는 것 자체로 저희에겐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몇만 원 벌기도 하고 잘 되면 30만 원도 넘게 번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니까 서로 이자 갚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어차피 붕어빵 장사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겨울도 끝나가고 트럭 임대 기간도 다 되어가던 터라 저희는 자그마한 가게를 열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보다 식당 하나 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특히 저희가 원하는 1층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1층에 불법 게임장이 있는 건물 지하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 분식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가게를 준비하면서도 무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터라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믿고 시작해보기로 했죠. 이니야, 방금 부동산 다녀오는 길이야. 계약금은 내고 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부동산 가서 건물주분께 나머지 드리기로 했어. 네, 고생하셨어요, 형님. 식사 아직이죠? 얼른 밥 차릴게요. 그런데 이니야, 우리 문제가 있는데. 문제요?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전세금 뺀 돈으로 사업 시작했으니 네 이름으로, 형님 이름으로 해야죠. 뭐? 저는 요리 담당, 형님은 관리 담당 아니에요? 당연히 형 명의로 내야죠. 아, 물론 수익은 반반입니다. 그건 당연하지. 아니, 그러니까 내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반반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 아니, 정말 내 명의로 해도 괜찮겠어? 네가 사업자 내는 거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형님이 그렇듯 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귀찮아서 잘 못해요. 똑똑한 형님이 해주세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했는데 형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하고 똑똑하고 현명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믿고 같이 분식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운이 좋았습니다. 1층에 있던 불법 게임장이 문을 닫고 청소년 오락실을 오픈했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몇 개 있긴 했지만 이쪽 길로는 왕래가 없어 걱정했는데 오락실을 열자 방과 후에 이 학교 저 학교의 애들이 다 몰렸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를 타려고 옆 건물, 앞 건물에서 노래방이나 스티커 사진 찍는 곳이 오픈하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저희도 같이 상승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조금씩 갚아나갈 상황이 되자 얼떨떨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님도 저도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바닥을 본 인생이라 언제 다시 그렇게 무너질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더 이악 물고 일하고 더 아끼고 더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맛있는 거 한 끼라도 더 먹고 여유 좀 가질 걸 싶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렇게 악착같이 산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와 형님이 예견했듯이 항상 불행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게 계약 2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1년만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엔 길게 안 하더라. 그게 편하다. 이런 이상한 핑계를 둘러대는 게 찜찜하긴 했지만 뭐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약 만기 2달 앞두고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재계약할 때 분명 올려주지 않았냐 하니까 이 동네 다 이렇게 받는다며 본인이 착해서 이 정도에 그치는 거라면서 못 주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재계약을 했을 때보다 거의 2배를 더 부르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세 더 내지 않았고 분식집은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건물주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 6개월을 앞두고 있었고 저희 계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저희가 가게 빼니까 안에 리모델링만 살짝 해서 그 아들이 분식집 운영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야가 빠진 인간들 많다고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근처에 다시 분식집을 낼까 했지만 이미 그쪽은 시세가 오를 대로 오르기도 해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역 주변 1층 가게가 급매로 나왔대서 보게 되었는데 국밥집이더라고요. 갑자기 좋지 않은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니야, 다른 곳 더 볼까? 보나 마나였습니다. 그 동네에 그 가격으로 그만한 위치의 가게는 한 10년 전에 나왔다고 해도 당장 누가 계약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그런 트라우마에 얽혀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요, 형님, 여기로 하죠. 리모델링 비용 아까우니까 조금만 손보고 그대로 국밥집 해요. 저 갈비탕만 몇천 그릇 끓였어요. 국밥 끄떡 없습니다. 해요, 우리. 형님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 가게를 계약했고 하루라도 빨리 오픈하려고 리모델링도 최소화해서 2주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역시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막힘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근처 회사나 핸드폰 가게나 마트 같은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 점심 손님들이었고 가끔 저녁에 술 한잔 하러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고 1년 정도 일하다 보니 어느새 둘 다 빚을 많이 갚았더라고요. 형님은 벌써 가지고 있던 빚의 거의 반 정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도대로라면 한 4, 5년 후에는 둘 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방이라는 희망이 생기자 더 의욕이 불타더라고요. 하지만 곧 그 의욕을 차게 식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게에 밤손님이 늘어나면서 제가 제 입맛대로 만든 전골 메뉴 출시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 달 만에 저의 주 메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장사 끝나고 형님이랑 늦은 식사하면서 잠깐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거의 주방에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형님이 인사를 하는 걸 보니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아, 오셨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아, 네네. 매일 생각나는 거 억지로 참고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하하. 아이고, 그 많은 전골 혼자 다 드시려면 일주일은 쉬셔야죠. 이니야, 전골 하나만. 아, 이쪽이 주방 장분이신가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그분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주방에만 계셔서 얼굴도 못 봤는데 드디어 뵙네요. 여기 전골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분 말씀으로는 직접 개발하신 거라고 하시던데 진짜인가요? 아, 네. 개발이라고 하긴 민망한데 맞아요. 와, 그러셨구나. 저 정말 자주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술 먹으면서도 먹고, 해장하려고도 먹고, 배고프면 먹고, 하하. 아, 감사합니다.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그럼.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 민망해서 주방으로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홀 정리를 마친 형님이 늦기 전에 집에 가서 세탁기 좀 돌리겠다며 나가셨고, 저는 주방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감했습니다. 제 외침에 아무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까 낮에 왔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아, 네,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정리하고 나와요. 기다릴 테니. 그분은 아까처럼 싱글싱글 웃으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했지만 피해주는 건 없으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주방에 다시 갔습니다. 정리를 다 마치고 나오니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앞자리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네? 뭡니까 당신? 아, 죄송해요. 무례했네요. 제가 좀 단도직입적인 사람이라. 홀에서 일하는 사장님께 듣기로는 둘 다 사장님이시라고. 네, 맞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홀 사장님이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형님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그럼 사장님도 그냥 나와도 사업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긴 하죠. 아, 왜 그러시냐고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뭘 잘못했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했어야 했나? 이 사람 공무원인가 싶더라고요. 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국밥집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개요. 갑자기 머리가 벙쪘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저도 알고 있는 유명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국밥집들의 대표라는 건데 왜 여기로 오는 건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국밥집은 안 가거든요. 회사에서 맨날 보는 게 국밥이니까. 그래도 소문난 맛집들은 한 번씩 가보는 편인데 그러다가 여기에 우연히 왔습니다. 전골이 유명하다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제 인생 이렇게 맛있는 전골은 처음 먹어봅니다. 국밥 메뉴도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맛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네? 메뉴 개발팀으로 와주세요. 여기서 버시는 것 이상으로 월급 드리겠습니다. 성과금도 넉넉하게 챙겨드릴 거고 저희 회사 복지도 좋아서 일하시는 데에 불편 없도록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저 회사 같은 거 다녀본 적도 없고요. 저 대학도 안 나왔고요. 개발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음식 잘 만든답니까? 사장님이라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당장 나오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생각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유명한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 것도 놀라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급여 때문에 많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길게는 5년 이상 일해야지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제의를 받은 회사로 가게 된다면 높은 월급에 성과금까지 더해져서 분명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은 아니겠죠.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죠. 같이 죽자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떠나면 그 노력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찜찜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가서 형님에게 숨김없이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형님도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선뜻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평소처럼 싱글싱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기회다. 가, 이니야. 네? 형님, 하지만 저 가면 가게는 어떡해요? 내가 하면 되지. 서빙이야 사람 하나 뽑으면 되는 거고. 너한테 배워서 내가 주방일 하면 되는 거지 뭐. 갈 땐 가더라도 조리법 정도는 알려주고 갈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자 다짐하며 일단 그 대표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원래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인데 뭐랄까 뭔가 더 간절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1시간 전부터 주방 냉장고 들이며 칼 들이며 하나하나 살피면서 외워두었고 마감 후에는 순식간에 홀을 정리하고 주방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저한테 요리를 배웠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레시피를 모두 받아 적으며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가게 쉬는 시간에도 제대로 쉬지도 않고 주방에 가서 연습하기 바빴죠. 그렇게 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녁 장사 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쉬다가 형님이 잠깐 잠에 들었습니다. 형님이 자기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노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노트가 새까매질 정도로 열심히 뭘 적어뒀더라고요. 저한테 배운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재료 손질하는 법부터 물량, 소스양까지 세세하게 적고 또 적어두었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먼저 같이 하자고 손 내밀어 놓고 이렇게 발을 빼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바로 그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이후로 두어 번 더 전화 오다가 더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때 형님한테 많이 꾸중 들었습니다. 너한테 너무 좋은 기회잖아. 왜 안 한다고 했어? 거기 가면 지금보다 빨리 빚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아휴, 뭐 그게 중요한가요? 언제든 갚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빚더미에 깔려 죽을 뻔한 거 형님이랑 함께해서 이만큼 올라온 건데 이걸 어떻게 두고 갑니까? 저 모든 걸 다 잃고 형님 딱 하나 있는데 형님마저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 너도 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어라 해보자. 빚이 아니라 돈에 깔려 죽도록 해보자. 잠깐 흔들릴 뻔한 저희의 인연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가게는 잘 되었고 계약을 2번이나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는 그 마지막 달에 남은 제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저보다 대출금이 적었던 형님은 벌써 훨씬 전에 정산을 했는데도 하나도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은 저희는 이제 국밥집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는 저희는 저희만의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잘 나가는 한식당의 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둘이 좁은 트럭에서 붕어빵 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명이 넘는 직원들과 2층짜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여유도 있겠다. 늦었지만 인생 좀 즐겨보려고 서서히 일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형님은 요즘 연애도 하더라고요.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제 인생에 다시는 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결국엔 다 지나가더라고요.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제 인생의 귀인인 형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형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때부터 평생을 사람을 바보같이 믿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형님을 만나서 제가 바보같이 살아온 게 헛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겨 평생 이렇게 서로 곁에서 의지하고 삽시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